안녕하세요. 매도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파월과 트럼프, 외나무 다리 같은 백악관 만찬. 캐롤라인 랩이 세상에서 가장 뻔뻔스러운 하급 판사들, HP 컴퓨터 프린터 안 팔려입니다. 파월과 트럼프가 드디어 만났군요. 자, 지금 그 연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파월 의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에 관한 짧은 성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백악관에서 일어나는 뭐 행정명령이라던가 각국의 정상과의 만남처럼 공개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기자들의 막 열띤 질문들이 나오는 자리가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렇죠? 한번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서로가 원하지 않는 것 같죠. 파월이 원하지 않는 것 같죠. 그럼 파월한테도 질문이 엄청나게 쏟아질 텐데요. 그렇죠? 기자들이 막 질문하잖아요. CNN이건 ABC건 폭스건 뭐 트럼프 친이건 친하지 않건 지금 막 질문을 마구 던지면서 뭐 NBC라던가 ABC라던가 지금 그 CNN 같은 경우에는 너네 스튜디오로 돌아가 버려라 이 멍청아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그 기자가 끝까지 질문하잖아요. 트럼프한테. 그런 것들이 그 파월과 트럼프의 만남에서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었네요. 아쉽게. 하지만 그 비공개지만 어떤 그 밝힌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연준 홈페이지의 성명서 내용으로 밝혔고요.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 보시면은 연준의 그 위원들이 의회에서 증언하는 섹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어떤 연설하는 것들 있죠. 뭐 컨퍼런스라던가 어디 뭐 대학교 가서 연설하는 거.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제 이 연준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들, 그렇게 세 가지 섹터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올려놓은 거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얘기는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직접 얘기한 거는 트루스 소셜에 파월하고 얘기한 건 안 올렸어요. 아직 제가 지금 계속 새로 고치면서 봤을 때는. 그리고 뭘 올려놨냐면은 미국 주택 연방청, 여기서 이제 그 뭐 기존 주택 판매, 잠정 주택 판매, 그러니까 잠정 주택 판매가 보류 주택 판매라고도 부르죠.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 곳에 국장이 파월에게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는 거를 링크를 걸면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직접적으로는 많이 표현을 해서 다른 사람의 입을 빌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행정명령 서명이라던가 지금 감세 법안도 똑같잖아요. 내가 그 관세를 굉장히 부과를 하면서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대규모 감세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이런 부분들을 환영하는 그런 인사들의 발언들을 백악관 홈페이지에 쫙 올려놓은 거예요. 어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발언이나 자기의 행위 이런 것들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자신에게 굉장히 그 친화적인 언론들의 어떤 기사들이라던가 자기를 지금 응원해주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지금 행위들을 정당화시켜주는 사람들의 발언들을 막 링크를 해놓잖아요. 지금 이것도 똑같죠. 파월한테 직접 말했었고 그동안, 그렇죠? 그동안 계속 말했었고 뭐 굉장히 답답하다, 느림보 거북이다. 이 연준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은 다 엉망진창이다. 내가 주식시장은 더 잘한다. 그래서 뭐 내가 금리 그 결정에 어떤 관여를 해야 되고 회의에 참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옹호하는 하고 나와 같이 의견을 하는 이 의견을 하는 사람의 링크를 피력을 하는 부분을 그 링크를 하면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할 말을 똑같이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파월 의장에게 금리를 낮추기 위해 전면적인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이 지금 국장이 인하 촉구를 했다는 것을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 말을 똑같이 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했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매일매일 한 말 아닙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뭐 우리한테 GDP 대비 6.7%의 부채를 안겨줬으며, 그 다음에 이 조류독감이 걸려가지고
조류독감을 지금 없애려고 닭을 다 죽이는 바람에 달걀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부활절에 감자로 달걀을 대체해야 되는 상황까지 물려받았고 이 실업률도 물려받았고 다 물려받았는데 내가 닭에서 냈다. 그래서 휘발유값 잡았고 계란값 잡았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다 없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전혀 없다. 그리고 실제로 나오는 하드 데이터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줄어든 것을 보여주면서 파월 의장은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똑같은 얘기를 마침 하니까 빌 풀테 연방주택금융청 국장이 하니까 알씨구나 하고 빨리 트윗을 올렸습니다. 옮겼죠. 자, 그리고 파월 의장에게 긍정적인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수장을 해임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사실 대법원 판결 받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누구도 이런 것에 도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도전이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그냥 별개이잖아요. 이 지금 FRS라는 시스템하고 대통령하고는 이거 어떻게 보면 서로 존중을 하면서 같이 공동체인데 서로 개별 운명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관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관여를 하면서 막 대법원에 이런 판단을 받아본다는 것 자체도 이건 어떤 대통령도 안 한 거잖아요. 사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수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결을 받아보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잖아요. 아무도 생각 안 했으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리고 의장은 항상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저것은 독립적으로 정치적인 영향이 전혀 안 받는 상태에서 두 가지 임무, 이중 책무죠. 이 지금 이중 책무를 위해서 계속 그 부분만 보는 사람들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사실. 근데 어쨌든 간에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그 이후에 지금 나왔고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이유는 주택시장에 좋을까 봐. 왜냐면 이분이 하는 일이 FHFA 그 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존 주택 판매, 잠정주택 판매가 안 좋게 나오는 이유가 모기지 금리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지금 서민들이라든가 중산층이 그 정도 금리를 부담을 하면서 집을 못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 판매니 잠정주택 판매니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나오는 거잖아요. 신규 주택 판매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해서 모기지 금리를 낮춰주면은 이런 지표들이 좋게 나온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의 입맛에 지금 딱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른 링크를 걸었습니다. 트럼프는. 자, 그리고 이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세상에서 가장 뻔뻔스러운 하급 판사들. 제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거 거의 한 번도 안 빠졌을 거예요. 거의 다 봤는데 금요일마다 나오잖아요. 금요일 날 나와가지고 이제 매주를 마무리하는 뭐 금요일 날에 어떤 특별한 그 기념일이면은 안 하는데 기념일이 없고 휴일이 아니면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한번 어린이들을 모시고 또 어린이들이 직장에 엄마 아빠의 직장에 가서 뭐 직장 체험을 하는 날을 그냥 빌미 삼아 요 형식을 본따 가지고 이 대변인의 어떤 질문답 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때는 당연히 아이들 앞이고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이 지금 행정의 연관성이 없잖아요. 정책의 연관성이 없고 약간 재미와 흥미를 돋기 위해서 한 거니까 당연히 얼굴 찌푸리는 일이 없었겠죠.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트럼프의 입으로서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했을 때 지금까지 다 봤는데 지금까지 중에 가장 흥분했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져서 터질 뻔했어요. 진짜로. 너무 열이 받았나 봐요. 진짜로. 그래서 어제는 진짜 소리를 엄청나게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똑같은 틀에서 나오잖아요. 자기가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바뀐 게 있잖아요. 레거시 미디어뿐만 아니라 옆에 이제 간이 의자를 놓고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 분들 원래 앉으신 분들은 극장식으로 이렇게 앞에서부터 쫙 앉아 있고 그 맨 앞에 요 오른쪽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보기에 오른쪽에 간이 의자 놓고 거기에 이제 매주 다른 사람을 앉히죠. 거기에 인플루언서들, 뭐 예를 들어 틱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인스타에서 활약을 하는 아니면 팟캐스트에서 활약을 하는 뉴 미디어에 뭐 특히 뭐 친 트럼프 성향을 모시긴 하죠. 거기에 이제 새로운 미디어 사람들을 한 번씩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본다고 해서 제도를 바꾸면서 했죠. 그래서 항상 그 순서대로 해요. 자기가 일단 그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모신 뉴 미디어 한 명에게 기회를 먼저 줘요. 그 다음에 레거시 미디어 사람들이 질문하고 이 형식인데
어제 자기가 브리핑하는 거에서 정말 흥분해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지금 어제 그 관세 법안에 법원에서 태클 건 것 때문에 지금 그동안 쌓였던 게 폭발했나 봐요. 그동안 쌓였던 거를 죄다 나열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법원이 그 태클 건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국경에서 아예 쫓아내가지고 엘살바도르 감옥에 가둬버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을 풀어주라고 뭐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비행기가 이미 떠났는데 비행기를 회항하라고 명령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분노 게이지가 쌓이고 있었잖아요. 어제 관세 법안에 태클 걸면서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무역 적자를 계속 보고 있고 이게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받으니까 우리가 해방기념일이라고 해서 미국의 해방일이라고 해서 보편 관세 10%에다가 이제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한 상호관세를 나라별로 발표를 했잖아요. 무인도까지.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하는 이유는 뭐 자신들의 어떤 뭐 명성을 얻거나 업적을 남기려는 게 아니라 이 막대한 무역 적자를 아무도 그동안 그게 공화당 대통령이든 민주당 대통령이든 다 쉬쉬하고 자기 임기 내에 그냥 넘기자고 다 넘겨와서 그 무디스라던가 신용평가사 3사가 다 지적했듯이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누적되니까 그거를 결국 트럼프가 내 손에 피를 묻히면서까지 이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감히 하급 판사들이 요거를 제재를 한다. 그래서 이제 너무 열이 받는 거죠. 2024년에 상품 무역 적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마치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업적을 기리려고 억지로 하는 것처럼 대담한 입장을 취했는데 그거를 태클 걸었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이렇게 강력한 관세를 부과한 근거는 법적으로 타당하고 상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면서 그 법을 끌어온 게 트럼프가 최초라는 것 때문에 근거가 없다고 법원은 판결을 내린 거예요, 지금. 물론 하급심에서 판결을 내려서 일단 정지를 시킨 거지만 그래서 뻔뻔스럽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뻔뻔스럽게 사법권을 남용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사실 굉장히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어떻게 보면 싸움 벌수수가 일어나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그거죠.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모든 주에서 이기면서 전국을 빨간색으로 물들이면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행동을 갖다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는 국민이 뽑지가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렇죠? 사법부는 국민의 투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임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때 임명됐던 판사들도 아직도 많단 말이에요. 임기가. 그래서 이제 국민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감히 선출된 권력에 지금 행동에 태클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법권을 남용했다는 표현을 썼고요. 원빅 비유리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는 태클이 걸렸잖아요. 지금 뭐 그 관세 쪽이 있고 말했듯이 관세를 많이 걷어들이면은 이 감세 법안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아예 감세는 세금을 깎아주는 거잖아요. 세금을 깎아주는 걸 넘어서 가지고 아예 소득세 면제까지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트럼프가. 관세를 정말 많이 전 세계에서 갈취를 하면 여러분들이 소득세를 0원을 내도 그게 상쇄될 만큼 우리가 돈이 많아서 소득세 안 내도 되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일단 관세를 정말 마음 놓고 나눠 먹을 때까지 갈취하기 전까지는 이제 관세 부과 플러스 감세 법안. 요걸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원을 통과했고 한 표 차이로 상원에 넘어가 있는데 7월 4일까지 신속히 통과시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적자를 늘린다는 또 뻔뻔스럽게 또 등장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관세랑 감세 두 개가 가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관세 쪽은 지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태클을 걸어서 뻔뻔스럽게 사법권을 남용했다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감세 법안에 대해서는 감세 법안은 이제 이게 의회가 결정하는 건데 하원에선 통과가 됐고 상원에서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일부 반발이 있어서 트럼프가 또 설득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감세 법안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예를 들어서 무디스가 그것을 공격하면서 이 지표를 낮췄지만 신용 척도를 낮췄죠. 그걸 낮췄더니 이제 후행 지표라고 계속 몰아붙이면서
이렇게 주장들은 뻔뻔스럽다고. 양쪽을 다 공격한 거죠, 이제. 자, 여기서 왜 뻔뻔하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예측했던 게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2호 의회 예산국인데 여기서 지금 향후 10년 동안 성장률이 연평균 1.9%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자,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언론사 인터뷰 두 곳에서 나와서 말했던 내용 똑같이 기억하시죠?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그걸 행정명령이든 무슨 외국에 나가서 행사든 하고 오면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그걸 전달하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언론사를 돌면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것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발표하는 이 3인방이 지금 계속 어떤 그 물레방아처럼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의회 예산국이 10년 동안 성장률 평균 1.9%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것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언론 인터뷰 나왔을 때 그 말을 했어요. GDP 대비 부채 비율 6.7%를 바이든이 던져줘가지고 우리는 정말 더러운 것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우리가 불만만 갖고 있지는 않겠다. 우리는 이걸 해결하겠다. 근데 감세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 하지만 무디스가 주장한 대로 감세 법안 때문에 부채가 더 늘어나서 계속해서 신용평가를 악화시킨다고 한들 우리는 그건 상관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린 GDP의 속도를 끌어올릴 테니까. 여기서 바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감세 법안에 대해서 뻔뻔스럽게 지적하는 사람들은 그 연평균 성장률이 1.9%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이 12호의 전망에 근거해서 잘못된 판단과 뻔뻔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연평균 성장률은 다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때 뭐라고 했죠? 수치가 몇이었습니까? 3%였어요. 자기는 GDP 성장률을 3%로 끌어올려가지고 감세 법안을 통과시켜서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GDP 대비 부채 비율 6.7% 바이든한테 물려받은 것을 훨씬 더 낮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GDP 성장률을 3%로 높이면. 왜냐하면 지금 1.9%짜리 요 예상치보다 지금 3%로 높이면 1.2%가 늘어나니까 훨씬 더 GDP 성장률이 높아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자기 임기 트럼프 1기 때 2019년에 실제 성장률이 3.4%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회 예산국이 예상하는 저런 1.9보다 거의 2배의 성장률을 달성한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2기 때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CBO의 최신 예측이 2007년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GDP 성장률 1.8로 가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GDP 성장률을 얘네들은 1.8, 1.9로 가정을 하지만 우리는 1기 때 이미 그 2배에 해당되는 3.4를 이룩한 적이 있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감세 법안 통과로 부채 증가하는 부분보다 우리는 감세 법안 통과해가지고 국민의 어떤 그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GDP 성장률이 3% 이상을 가며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빅 뷰티풀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경제는 예전보다 훨씬 더 호황을 누릴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체 분석에 따라서 연평균 성장률이 3%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수치랑 똑같습니다. 당연하겠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트럼프 대통령,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맨날 모여가지고 머리 맞대고 의견 공유할 텐데 그렇죠?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족보다도 많이 만날 거예요. 그렇죠? 이분은 지금 육아도 포기하고 여기 매달려 있는 분입니다. 그때 나와서 얘기했죠. 어린아이가 그 질문도 던졌어요. 육아랑 일을 어떻게 병행할 수 있냐고 던졌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했죠. 어느 정도는 포기하면서 둘을 하고 있다. 여러분도 다른 맘들도 다 할 수 있다. 나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2호의 터무니없는 예측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표현이 아주 세죠. 워딩이 뻔뻔한, 터무니없는 다 그래요. 터무니없는 예측에 거의 2배가 달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의 통치하에 경제에 대해 점점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 자, 뭐죠? 제가 며칠 전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소프트 데이터 그동안 인용 안 했었다고? 그렇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그다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 두 개가 가계의 설문조사,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대표적인 소프트 데이터라고 했죠. 근데 그 두 개 인용 왜 안 했습니까, 그동안? 하드 데이터가 좋게 나오니까 소프트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나쁘게 나오고 특히 미시간대 소비자 지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거기다 표현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는 그거 표현하고 싶잖아요, 지금. 사람의 마음이.
생각해 보세요. 여론조사에서 그걸 나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만 트럼프가 싫으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싶어서 굉장히 과대 표집에서 그 마음이 나타나고 있죠.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던 때보다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잖아요. 지금 상대적으로 공화당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인용 안 하다가 갑자기 인용했죠. 왜냐?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오니까. 제가 유리하게 나오면 인용할 거라고 했잖아요. 며칠 전에. 자, 그래서 5월달 소비자 신뢰지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얘기하는 겁니다. 컨퍼런스 보드 거는 신뢰지수라고 하고 미시간 대학교는 그냥 심리지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뢰지수라고 하는 거는 컨퍼런스 보드 신뢰지수죠. 4년 만에 가장 큰 월별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제가 지표 보여드렸죠. 하드 데이터를 지금 소프트 데이터가 다 따라가기 시작했다. 컨퍼런스 보드 신뢰지수 따라가기 시작했고 유일하게 이제 하나 남은 건 뭐라고 했어요. 가장 지금 정치 성향이 강하게 보이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하나만 떨어져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비이성적인 상황이란 지표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겁니다. 조 바이든이 3년 동안 내린 금지 명령보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받은 금지 명령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뻔뻔스러운 사법권의 남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있죠. 이분 자주 나오죠. 항상 표정이 너무 개그맨 같으세요. 이번에도 또 재미있는 질문 던졌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냥 판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도 판사가 트럼프의 지금 내용을 계속 반대하는 판결들을 내리니까 트럼프가 판사가 되고 싶지 않겠냐 질문한 거예요. 처음으로 웃더라고요. 잠깐 웃었어요. 잠깐 웃으면서 그래도 대통령 하고 싶어 합니다. 이랬어요. 자, 그다음에 오늘 일찍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의사를 맡았다. 이 얘기 나왔죠, 이제. 당연히 나오겠죠, 기자가. 그 내용이 뭐냐. 금리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을 것 같은데 한마디 했습니다. 연준 의장이 이자율을 낮추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말했겠죠. 맨날 말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법정에서는 우리가 이길 거다. 그러니까 하급심에서 이렇게 태클을 걸었지만 결국 다시 지금 항소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이길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HP 컴퓨터 프린터 안 팔려입니다. 자, HP 휴렛패커드죠. 자, 여러분은 휴렛패커드가 있고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가 있습니다. 휴렛패커드는 HPQ는 옛날에 우리가 말했던 델 컴퓨터나 이런 컴퓨터 파는 회사고요. HP 엔터프라이즈는 바로 엔비디아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이런 실적에 연관된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HP 엔터프라이즈는 요즘에 실적이 좋아요. 근데 HPQ는 안 좋아요. HPQ가 두 개 분사된 겁니다. 델 컴퓨터는 장외 시장으로 갔다가 지금 델 컴퓨터가 컴퓨터 시장에 몰락하니까 인텔도 몰락했잖아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식을 택한 거고 HP는 분사를 해서 대응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HPQ는 지금 그냥 컴퓨터 프린터 파는 회사라 지금 인공지능이라든가 데이터 센터 관련이랑은 상관이 별로 없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매출액이 플러스 30%로 늘어서 13.2빌리언 달러 나왔는데 순이익 단위 마이너스 33%로 별로 좋지가 않아요. EPS도 32% 마이너스 났고 주당 좀 조정을 해주니까 마이너스 13%로 줄긴 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퍼스널 시스템, 그다음에 프린터 이런 것들을 파는 회사입니다. 지금 여기에 실적이 지금 좋지가 않죠. 2025년도 회계 연도 전망도 하향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현재 2.32에서 2.62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은 현재 3에서 3.30달러. 이게 지금 가이던스를 낮춘 겁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랑 프린터는 판매되지 않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지금은 예전에 무슨 레거시 컴퓨터 프린터 이 시대는 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기자의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죠. 트럼프가 혹시 판사가 되는 걸 원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당연히 판사가 아무리 되고 싶어서 판결을 내리고 싶어도 트럼프가 판사가 되고 싶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트럼프 왈. 그래도 판사보다는 대통령 자리가 낫지.